정화수는 77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녔다. 평생 시장 한복판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고된 삶은 익숙한 일상이었다. 장사를 접고 나서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고 햇살 좋은 날이면 아랫목에 앉아 책을 읽는 소박한 하루를 보냈다. 요즘 들어 가장 큰 기쁨은 손자 재민이의 사진을 보는 일이었다. 사진 속 재민이는 제 엄마를 꼭 닮아 눈이 길쭉하고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그날도 그녀는 재민이의 돌잔치 초대 전화를 받고 한참을 웃었다. 아들 준호가 직접 전화해와서는 호텔 뷔페에서 돌잔치를 연다고 했다. 엄마, 정장 챙겨 입고 오세요. 미연이 많이 신경 썼어요. 그 말에 정화수는 다소 긴장됐다. 평소 며느리 미연은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간혹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들과 손주를 생각해 늘 참고 넘어갔다. 잔칫날 아침, 정화수는 새로 산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구김이 가지 않게 조심조심 다리고 평소보다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며 단정하게 단추를 여몄다. 손주에게 줄 작은 금반지 하나를 상자에 넣고 예쁘게 포장된 선물 봉투도 손에 들었다. 그녀는 그날을 기다렸다. 단지 손주를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웃는 얼굴로 모일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 구리의 호텔 뷔페 연회장. 입구부터 풍선과 꽃장식이 요란했다. 봄꽃 색깔로 맞춰진 장식은 화려하고 산뜻했다. 정화수는 한 손에 반지 상자, 한 손엔 가방을 든 채 조심조심 로비를 지나 연회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북적였고 그녀는 혹여 늦은 건 아닌지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이제 막 시작하려나 보다. 속으로 중얼이며 들어서던 찰나 며느리 미연이 눈에 띄었다. 미연은 연한 베이지 톤의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곱게 한 채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정화순을 보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반가웠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여기 자리는 좀 복잡해서요. 저쪽 창가 쪽에 자리 하나 마련해 두었어요. 정화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스타일이 좀 다르지. 그녀는 자신을 타일렀다. 며느리가 안내한 자리는 연회장의 맨 끝쪽, 다른 하객들과는 다소 떨어진 테이블이었다. 창밖 풍경은 좋았지만 분위기에서는 분명한 소외감이 느껴졌다. 자리에는 이미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지만 다들 며느리 쪽 친척들로 보였다. 인사치레로 고개를 끄덕인 후 정화수는 조용히 앉아 손주를 기다렸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오갔고 미연은 친정 부모와 친구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아들 준호는 멀찌감치 서서 하객을 맡고 있었지만 정화순의 자리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조용히 반지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래도 곧 사진도 같이 찍고 손주도 안아보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시간이 흐르며 잔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회자의 인사가 끝나자 돌잡이 행사가 준비되었다. 정화수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아이를 가까이서 보려 했지만 누군가가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손님들이 많아서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며느리의 친구였다. 정화수는 당황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는 손님이니까. 그녀는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다만 속이 타들어갈 뿐이었다. 며느리의 친정 가족들이 중심이 된 잔치 속에서 정화수는 철저히 외부인이 되어 있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우리 재민이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 나 닮아서 그런가. 그 말끝에는 어느새 한숨이 실려 있었다. 행사는 점점 무르익고 있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돌잡이 순서를 소개하고 한껏 꾸민 가족들이 무대 앞으로 모였다. 정화수는 무대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주는 파스텔 톤의 한복을 입고 귀엽게 꾸며져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며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정화수는 조용히 일어나 무대로 조금 더 다가가려 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군가 그녀 앞을 막았다. 며느리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지금 안에 사람 너무 많아요. 혹시 아기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따로 사진 찍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화수는 무안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가 자리로 돌아왔다. 무대에서는 손주가 실타래를 집어들며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크게 박수를 쳤고 사도는 흥에 겨운 듯 소리쳤다. 우리 외손주 공부 잘하겠네. 박사감이야 박사감. 그 순간 정화순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외손주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고 자신은 그저 배경으로만 남아있는 듯한 씁쓸함이 가슴을 쳤다. 아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그녀는 천천히 반지 상자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 반지는 아들이 돌 때 정화순이 직접 어머니에게 받았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마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다. 내가 이러려고 반지까지 준비해서 온 건가. 행사 막바지, 가족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다. 며느리 측 친척들이 먼저 무대에 오르고 이어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함께 섰다. 스태프가 양가 어르신을 부르자고 했지만 정화순을 향한 시선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정화순의 딸, 영선이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밝은 햇살과 함께 누군가가 성큼 들어섰다. 정화순의 딸, 영선이었다. 검정 재킷 위에 스카프를 둘러 맨 단정한 차림이었다. 멀리서 어머니를 발견한 영선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달려왔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내가 찾느라 진짜.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어머니 옆에 놓인 반지 상자, 텅 빈 접시,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를 보자마자 상황을 금세 파악한 듯 했다. 영선은 눈을 돌려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무대 위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흡사 누군가를 철저히 잊은 듯 단정하고 즐거워 보였다. 오빠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영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무대 한쪽에서 손주를 안고 있는 오빠 준호에게 다가가 묻는다. 오빠, 엄마 여기 계신 거 알아? 준호는 깜짝 놀란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미연이 눈치를 보며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영선아,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 손님들도 많고. 곤란한 건 지금 엄마가 이러고 계시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엄마를 저런 데에 앉혀? 그제야 무대 위에 있던 몇몇 하객들의 시선이 정화순 쪽으로 향했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제야 낯설게 보였는지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선은 단호하게 외쳤다. 엄마, 이리 오세요. 여기 오셔야죠. 손주 돌잔치의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정화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손길이 따뜻했다. 영선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무대 앞으로 이끌었다. 그제야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과 함께 가족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화수는 무대에 올라섰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미연은 작게 웃으며 억지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고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움츠렸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정화수는 다시 자리에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딸 영선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며느리 눈치 본다지만 가족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정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래. 나도 이제 그냥 조용히만 살 순 없겠구나 싶구나. 행사는 그대로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어느새 뭔가 달라져 있었다. 조용히 흘러가던 물살이 방향을 틀 듯 정화순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건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뷔페 한쪽에 마련된 디저트 코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돌잡이 이벤트도 마무리되며 사회자의 목소리도 점점 잦아들었다. 정화수는 연회장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가는데도 아들 준호는 어머니 쪽으로 오지 않았다. 잠시 후 준호가 머뭇머뭇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손에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커피였다. 종이컵을 내밀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정화수는 컵을 받지 않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치자 준호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왜 말이 없어요, 엄마? 그래, 고맙다.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잔치 잘 치렀더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엔 짙은 허탈함이 서려 있었다. 정화순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껏 수없이 속으로만 울어온 사람이었다. 그런 울음은 눈물이 아니라 주름이 되어 얼굴에 남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미연이.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손님도 많고 준비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고요. 말 돌리지 마라. 엄마 자리는 저 구석이었고 내 마누라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말은 안 했지만 다 느껴졌어. 정화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반지 상자를 꼭 쥐고 있었다. 작고 가벼운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런 아들의 어깨 너머로 미연이 다가왔다.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였다. 어머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자리를 그렇게 마련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께서 먼저 구석에 앉으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고 핑계였다. 하지만 정화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신 없었겠지. 손님도 많고 할 일도 많았을 거고.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정화수는 그 시선에서 곧 시선을 거두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딸 영선이 다시 다가와 말했다. 엄마, 이제 가요. 여기 더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 가자. 정화수는 반지 상자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걸음은 느렸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연회장을 나서는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준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연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호텔 입구에서 택시를 잡던 영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까 그 반지 줬어요? 아니, 그냥 가져왔어. 왜요? 가치 없는 자리에 귀한 걸 놓고 싶지 않아서. 정화순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릿한 봄 햇살이 호텔 유리창을 타고 반사되어 눈부셨다. 택시는 호텔을 벗어나 도심을 가로질렀다. 영선은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정화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건네지 못한 금반지 상자가 고요히 들어있었다. 말없이 흐르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화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선아. 네, 엄마. 엄마 이제 준호 집에 안 갈 거다. 그 말에 영선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난 수십 년을 자식 위에 살아온 여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결기가 비쳤다. 그래야죠. 오늘 일 보고도 또 참으시면 그건 너무 엄마한테 잔인한 거예요. 정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집도 상가도 다 준호 이름으로 해줬지. 장가 간다고 아이 낳는다고. 미연이 장모가 뭐라 할까봐 체면 차려주려고 급하게 명의도 바꾸고. 엄마, 그때 나 반대했잖아요. 엄마가 내 걱정은 괜찮다고만 하셨잖아요. 그땐 내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내 마음이었고 사랑이었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취급하더라. 그걸로 나를 가두더라.
정화수는 가방을 열고 반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고요히 그녀의 손안에 들려 있었고 햇살에 반짝였다. 마치 그 작은 상자가 그녀의 인생 무게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일찍 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엄마는 너무 참으셨어요. 영선은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마르고 주름이 깊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택시는 정화순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다. 초봄의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고 어느 집 담벼락 너머로 개나리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낯익은 국화차 향이 퍼졌다. 정화수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영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변호사 만나보려고. 증여 철회라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 물론 쉽진 않겠지. 하지만 가만히는 안 있을 거야. 영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결정이야말로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정화수는 다시 반지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 안을 열어보았다. 작고 반짝이는 반지가 햇살을 받아 고요히 빛났다. 그 빛은 이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며칠 후 정화수는 구청 근처 법률상담소에 들렀다. 공익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 노인 상담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조용히 예약한 날이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서 도착한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 내면엔 작은 혁명이 일고 있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화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저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대하네요. 돌잔치 때도 저를 구석에 앉히고 사진에도 안 부르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다. 그래서요. 그 상가를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리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증여 철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는 어렵고 자녀가 부모를 심하게 모욕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엔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그 말에 정화수는 조용히 반응했다. 모욕, 부양 의무. 제가 준호 집안 살림 다 마련해줬어요. 장사해서 번 돈 몽땅 털었죠. 그런데 돌잔치에 제가 앉을 자리는 없더라고요. 변호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화수는 상담을 마친 뒤 서류를 들고 천천히 나왔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고 단단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영선을 다시 불렀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며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다. 영선은 말했다. 엄마, 진짜로 하시려는 거죠? 그래. 더 이상은 안 참으려고. 내 인생인데 왜 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냐. 영선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 굳은 살 박힌 손. 그러나 세상의 어떤 손보다도 따뜻하고 강한 손이었다. 며칠 후 정화수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 위임장을 작성했다. 소송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가족 간 다툼이기에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동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다. 그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늘 장사하느라, 늘 가족 챙기느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치는 엄두도 못 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유리창 너머로는 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오늘 하루는 정화순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 날이었다. 봄비가 잠시 내렸다 그친 저녁이었다. 정화순은 창문을 닫고 전등 아래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다.
두꺼운 봉투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증여 철회 청구서, 위임장, 그리고 상가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다.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사각사각 연필로 조심스레 메모를 남겼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말없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화수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 좀 비워라.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일요일 저녁 영선과 함께 작은 한정식 집에 도착한 정화수는 미리 예약해둔 조용한 방에 들어섰다. 곧이어 준호와 미연이 다소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대화는 쉽게 시작되지 않았다. 잠시 후 정화수는 가방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용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다. 이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장사한 돈으로 산 상가다. 그리고 결혼할 때, 아이 낳을 때 내가 너희에게 넘긴 거지. 마음 다해. 아무 조건도 없이. 엄마, 그거는 우리가. 정화수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근데 너희는 내 마음을 짓밟았다. 돌잔치 날 나는 손님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어. 내가 준 게 재산뿐이었나. 시간도 건강도 내 인생도 다 줬는데. 그날 난 깨달았단다. 이제 멈춰야겠다고. 미연은 얼굴이 굳어졌고 준호는 당황했다. 정화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그 상가에 대한 증여 철회 서류다. 정식으로 돌려받을 거다.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미 진행 중이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라.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준호가 힘없이 말했다. 정화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은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서 지금 이 지경인 거다. 영선이 한마디 거들었다. 오빠, 이건 엄마가 용기 낸 거야. 그걸 무너뜨리지 마.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하실 거야. 정화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반지 상자를 가방에서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말없이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그것을 다시 닫고 가방 속에 넣었다. 이 반지는 이제 나를 위한 거다. 손주 줄 뻔했는데 이젠 내 기억 속에만 남겨두려고 한다. 방 안은 고요했다. 식사는 이미 식었고 마음만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며칠 뒤 정화수는 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법원에 정식 접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영선과 함께 마트에 들러 고구마와 미역, 돼지고기를 샀다. 딸아이에게 미역국을 제대로 끓여주고 싶었다. 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딸에게 이젠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며 정화수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좀 내가 사는 것 같네. 영선은 식탁을 정리하며 웃었다. 엄마, 오늘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요. 잘하셨어요, 정말. 그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다시 찾아와 있었다. 어쩌면 봄이라는 계절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라는 자연의 속삭임일지도 몰랐다. 식사 후 정화수는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손바닥만 한 수첩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첫 장을 다시 쓰는 날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꽃이 살랑이며 흩날렸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끝엔 따뜻한 기운이 분명히 있었다. 돌아가는 길, 문득 그녀는 손주 재민이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는 날, 나는 부끄럽지 않게 말해줄 거다.
내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정화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누가 그녀를 구석에 앉히려 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을 위한 자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